안녕하세요. 난세르기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이든이 원래 중국이랑 친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미중 관계가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조금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속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 행보를 펼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최근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대중 압박의 향방을 보게 된다면은 그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4일 미 국무부에서 진행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콕 집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민주적인 구석이 단 한 것도 없다. 정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비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관계는 생각보다 더 냉랭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지금 최근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가장 중국을 잘 이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끌어온 대통령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시절 시진핑 주석과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회동하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시진핑과 친하다, 혹은 이제 바이든은 친중국 쪽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중국 행보, 그러니까 대중국 압박 정책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대중국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들의 정책적인 어떤 디테일을 살펴봤을 때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1대1 구도, 즉 중국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그런 무역 분쟁을 통한 그런 대결 방식이었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1대1 구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자적인 틀에서 동맹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맹국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를 모색해서 대중국 포위망을 다시금 견고하게 쌓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라는 틀 속에서 국제 규범이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권 증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 장관은 얼마 전 중국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위원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티벳 문제,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겠다라고 대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이러한 지역들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핵심적인, 거의 그 핵심적인 순위에서 놓고 봤을 때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중국의 핵심 이익들을 건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링컨 장관이 자신의 첫 통화에서부터 이렇게 중국을 대놓고 압박했다는 것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웃을 시간은 지났고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등할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트럼프 시절과는 다르게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돈독히 하면서 트럼프 때 멀어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어떤 그 비용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독일에서 미군을 빼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모든 절차가 다 스톱이 됐고 어느 정도 그 문제가 마무리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한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인 대만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 7함대 소속의 군함들이 다시금 자유의 항행 작전을 개시하는 지역이 바로 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해협, 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작전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되는 점들은 바로 미국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에게 핵심 이익은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홍콩이 안정적으로 중국에게 귀속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대만과의 문제에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중국의 대만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제는 그것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이 신장 위구르 지역, 특히나 강제 수용소라든가 혹은 강제 노동이라든가 강제 낙태라든가 이런 심각한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외면당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금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결합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문제가 미국에게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혹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혼자 이 문제를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장 위구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가 다시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한동안 이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뉴스에서 보기 어려웠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이 신장 위구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언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이 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 걸 봐서는 뭔가 국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국에게 약점이냐면은 양제츠가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절대로 중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중국에게는 레드라인이다. 즉 중국에게는 가장 최대의 약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점을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에게는 그렇게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약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무역 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뭔가 다자주의 무역에서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설 때 중국은 미국의 이 보호주의 무역을 비판을 하면서 다자주의 무역이라는 선물을 들고 미국이 외면시하는 국제사회의 그 빈틈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릴 만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시금 국제사회에 들고 나왔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중국 정책이 다른 점이죠.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이익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속에서 희생되는 동맹국들의 이익 같은 것은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맹국들이 한국이나 독일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러한 외교정책, 미국의 달라진 외교정책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던 것들이 사실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고, 동맹국한데 다시금 우리가 동맹으로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압박을 하기 위한 혹은 압박을 해야 하는 그 명분 또한 정확히 저는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여줬던 그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도구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은 중국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을 압박하는 어떤 그러한 전선에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무역 정책이 아닌 이런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월성이냐? 인권과 민주주의 사실은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미국이 지키겠다라고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외시하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내가 군사적으로 막강해도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정권 혹은 그런 나라는 절대로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되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에게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을 따르는 나라들에게는 그런 부담감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실현한 나라들은 되게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독재 국가들이죠. 북한 같은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고, 북한과 중국 얼마나 친합니까? 또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군부 독재 세력들이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 정권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얀마가 다시금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군부 독재 정권, 이 다시 권력을 찬탈한 군부 세력의 뒤에 중국이 서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이고,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의 이러한 군사 반란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만 봐도 중국이 그 뒤에 있고 그 비호 세력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좀 중국이 지지하고 혹은 중국이 지향해 나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점들을 비판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구도에서 누가 더 정당성을 그리고 누가 더 도덕성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분명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이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입장을 보이면서 이주를 탔다가 저주를 탔다 이런 모습으로는 저는 절대로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은 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만 더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죠. 사드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 경제, 이 무역이라는 도구를 들고 우리를 언제든지 겁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존 전략이다.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많은 국가가 맞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과연 중국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우호적인 국가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드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면 경제협력 혹은 무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할 수 있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결국에는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이 경제의 문제 때문에 혹은 무역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항상 의리된다면 중국은 언제까지나 그 관계를 볼모로 삼고 그것을 인질로 삼고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 약점을 지우지 않는다면 중국은 언제까지나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그 약점을 지우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약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중국도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철부지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좀 뒤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안게 되는 막대한 경쟁 손실은 여러분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일어나는 정말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경제 손실만 우리가 혹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거기에 전전긍긍한다면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 외교 관계를 다시금 미래 세대한테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과 혹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대중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그 루트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진영의 편에 서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을 향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만 더 이상 중국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고 중국에게 제대로 인정받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화되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